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까지는 한반도에 우리가 외교의 포커스가 거의 99% 거기에 포커스 맞춰져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아까 지금 계속 나온 얘기가 G7에서 G8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했을 경우에 너희들이 뭘 하기 위해서 G8 들어갈 거냐 저쪽에서 그걸 주장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 G8 들어가서 글로벌한 어젠다에 관심을 갖고 왜 거기에도 기여를 하겠다. 이걸 명확히 이제 표현을 해야 G8 가서 글로벌하게 뭔가 리더로서 네.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질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대통령께서 워싱턴 가서 워싱턴 선언을 하고 오셨단 말입니다. NCG. 일본에서 뭐 그렇게 핵 그러면 막 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친구들이 그거 별로 뭐 실효성이 있을까? 가능성 있을까? 뭐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요.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저 김태효 안보 1차장입니까? 그 영국,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이거 뭐 파이브 아이즈라 그러죠. 이 국가들이 나누고 있는 어떤 그 경제 정보력 이거를 지금 딱 제시를 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한미일 간의 정보 공유를 해서 보다 굳건한 안보 체제를 3국이 밀고 나가자. 근데 방금 우리 차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하나 매듭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선제적으로 뚝뚝 아젠다를 던지고 이 아젠다를 놓고 서로가 논의해서 가는 방식이 있고 뭐 두 개 다 틀린 방식은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한일 간에 또 미국은 조금 삼자 입장에서 다른 것 같아요. 한일 간의 입장 차이가 이렇게 존재하는 가운데에 과연 이게 던져놓고 뚝뚝뚝 같이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하나씩 매듭을 맺고 가서 전국적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게 맞는지 이 전략적 포지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요. 예. 제가 볼 때 지금 기시다 총리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제 대범하게 네. 이렇게 팍팍 치고 나가는 그 추진력 같은 게 굉장하죠. 네.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전형적인 일본인 스타일이죠. 일본 스타일이죠. 거기다가 우리로 치면 외교부 장관을 5년 가까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교에 어느 정도 이제 상당히 그 트레이닝이 돼 있어요. 네. 일본 정치가로서는 드물게. 네. 네. 그런 분이 이번에 이제 총리를 하면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두 분 다 그런 스타일이면 이게 진짜 협상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스타일이 전혀 다르다 보니까 예.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음과 양의 조화랄까 뭐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잘만 하면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네. 이게 한 매듭 이렇게 묶고 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아젠다를 던지면서 가는 방식이 나을 것 근데 같습니다. 우리는 던지는데 예. 우리는 이번에 뭐 크게 던졌잖아요. 네. 근데 일본이 받아주는 것 같아요. 안 받아주는 안 거죠. 받아주잖아요. 예. 스타일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씩 협의해 나가면서 나가자고 하는 게 일본 스타일이고 예. 우리는 한꺼번에 툭 던졌으니까 예. 그게 맞게 알아서 해와 이건데 그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안 만나면 예. 저는 지금 일단 중기적으로 던졌잖아요. 예. 우리 쪽에서 먼저 나가는 중기적인 스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더 크게 이렇게 던질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그거는 제가 볼 땐 아니, 다승자박이 될 수가 있어요. 던질 거 없죠. 던질 건 그렇기 때문에 많이 차라리 던졌으니까. 이제는 던져온 것에 대해서 일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이제 그 결과를 하나하나 이제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일단 중기적으로 던져놓은 의제만으로도 굉장히 그러니까 확인해 나갈 것들이 많다고요. 지금 대표적인 얘기한 것들이 파이브 아이 얘기 나왔는데 이게 파이브 아이즈에 들어간다라는 얘기. 이게 우리는 굉장히 여기 들어가는 게 신뢰관계라고 얘기들을 해요. 근데 일본도 파이브 아이즈 들어가는 거 조금 신중한 반응이었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파이브 아이즈 들어간다라는 얘기는요. 정보 관측하고 탐지에 관련된 암호화 정보 체계를 공유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내 거는 서로 만나는 쪽들끼리는 내 거는 보여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거 쉽게 그렇게 결심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친해도. 네.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하면 좋을 것이다라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외교안보에서 이 부분들은 좀 우리가 어디보다 뛰어난 약속을 받았어. 네. 비교가 우리가 안 어디보다 했으면 나. 좋겠다. 이거 하지. 네. 어차피 퍼스트 티어나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이제는 미국의 안보 공약에서 최고 탑 티어에 들어가 있는 상층에 들어가 있는 그 그룹 내가 되는 데는 이런 설명은 적절해요. 그런데
이게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그거면 충분한 거거든요. 이미 우리가 가장 미국이 그 안보 공약을 해주는 데 있어서 탑 프라이어리티에 있다라는 정도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꼭 1위가 돼야 된다거나 누구보다 낫다든 저는 이거는 이제는 조금 사실 이제 언론의 표현을 할 때도 자제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꾸 그러니까 어떤 때는 개념에 대한 시비가 일어나고 또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그 아까도 말씀하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힘이 급격하게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네. 자아가 잘 못 따르는 부분이 있어요. 아, 우리나라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도 지금 아직도 이런 저기 주변 사강에 뭐 고래서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아직도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새우가 아니라는 얘기는 이미 이제 다 공감들 하지 않습니까? 예. 뭐 돌고래 수준은 이미 넘어섰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자신도 힘을 가졌다는 걸 이제 인식을 한 상태에서 사물을 이제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데 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저 차두현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우리를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것도 안 되겠지만 우리를 너무 또 비하하는 것도 이게 국제사회에서는 엄청나게 이렇게 복잡하고 국가 간의 이 협상, 외교 이것들은 굉장히 치밀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네. 나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해 버리면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안 해도 될 양보를 스스로 해버린다거나 뭐 낮게 평가할 이유는 없죠. 우리 스스로를 왜 낮춥니까? 아 예. 그러니까 예. 우리 스스로를 낮출 필요는 없는데 예. 예를 들어서 G7에 들어갈 수 있냐, G8이 우리가 가능하냐 이런 얘기할 때 시각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자, 러시아 중국이 저 북쪽에 있습니다. 북반부에 러시아 중국이 존재를 하고 그 밑에 남중국해와 센카쿠와 대만이 있습니다. 네. 인도양 쪽으로. 조호도가 있죠. 조호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한반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북해도가 있습니다. 네. 사계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이 반쪽을 차지하고 네. 있고 일본이 있고 태평양 건너 거대한 섬나라인 미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관점이 더 심각할까? 우리나라의 관점이 더 심각할까? 우리나라는 위협을 북한으로부터의 공격 가능성만을 위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국민들께서. 근데 이걸 확대시키면 우리도 물론 러시아와 중국과 어떤 국경선을 맞대고 있다고 가상의 국경선을 산정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DMZ 안에 국경선만 지금 맞이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 한반도, 러시아 모든 3개 국가 다 국경선을 맞이하고 있고 이 일본이 가장 전략적 외교적인 안보적 측면에서 우리보다도 민감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정보는 북한의 어떤 미사일, 핵 전략에 대한 선제적 공격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로부터 얻어내려고 하지만 자체적으로 놓고 보면 중국, 러시아 모두를 다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놓고 보면 돈 벌 수 있는 입장이 너무나 강해요. 무기 팔아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단순히 무기만 팔아서는 안 되는 게 자칫 잘못하면 패권이 러시아 중국으로 가버리면 결국 21세기 이후에 황인종과 백인종 대결로 가게 되는 이 상황이 자기 국가들에게도 결국 바람직하지가 않다. 미국은 멀리 내다보는 판을 놓으면 겉으로는 한국과 일본을 잘 활용을 해서 이들 간의 긴장관계, 경쟁관계를 활용을 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한다라고 할 때 미국은 무엇을 얻어내려고 할까요? 이 반도체가 중국에게 넘어갔을 경우에 첨단 무기로도 가는 거고 그다음에 5G라든가 6G라든가 통신에서 아주 압도적으로 중국은 뭐 국가가 막 전폭적으로 미니까 민간 기업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술을 하나 가지고 돈을 막 무한대로 투자하면은 급속도로 성장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막아야 되겠다. 네.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그게 큰 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자 여기에서 되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반도체를 어디서 가장 잘 만드느냐? TSMC, 대만의 TSMC하고 삼성이란 말이에요. 네. 이 두 개의 회사를 지금까지는 각각 어디에서 만들든 상관없이 글로벌제이션 해가지고 그냥 수입해 쓰면 됐는데 지난번에 그 팬데믹을 겪으면서 예. 이건 아니다. 예. 국내에서 공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생산을 해야 되겠다. 서플라이 체인에 이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상당히 이게 국가 안보에까지 위협이 있더라. 이걸 이제 느끼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그중에 반도체. 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네. 거기에서 그러면은 핫 이슈가 되는 게 한국과 대만이라는 말이죠. 네. 그 대만 유사라는 게 지금 아까도 나온 게 일본 입장에서 보면 대만 유사라는 것은 바로 국경이 접해 있어요. 네. 저기 다오이다오 센카쿠 제도 이게 넘어가면 그 다음은 저기 오키나와라 그래요. 그거는 뭐 미국이 중국이 오래전부터 얘기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게 북방 영토 쿠릴 열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딱 접해 있잖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자, 누가 더 위협을 느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중국의 러시아의 지금 움직임을 봤을 때 일본이라고 저는 일본이 네. 훨씬 더 한국보다는 위협을 크게 느낀다고 보는데 네. 물론 차 박사님께서 동의하실지 아니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아까 같이 안보 3법안 같은 것들이 통과됐는데 과거 같으면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GDP 2%로 갑자기 배를 올린다거나 네. 그다음에 전수방위를 완전히 포기하는 거와 마찬가지 그 미사일을 도입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한테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일본이 안보의 위협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일본하고 미국하고는 딱 손을 잡고 중국을 네. 견제하고 싶은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일본은 핵심에서 벗어나 있죠. 반도체가 별로 없잖아요. 다만 소재 부품 장비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미국 입장에서 이게 반도체 만들 때 그 부분을 이제 중국과 이게 어떻게 선을 그을 수 있다면 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반도체 만드는 거는 삼성이고 TSMC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에게 여러 가지로 그 한미일 공조를 하면서 중국과 어느 정도 거리를 뒀으면 좋겠다. 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거기에서 한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일본보다는 이 한미일 공조에서 조금 이제 위치가 좀 다르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늘 한미일 간의 이해관계를 핵심 쟁점으로 나눈 이유가 도쿄에서 열렸던 정상회담, G7 정상회담의 결과를 놓고 지금 어떤 이 3국은 서로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을까. 우리는 G7의 정상적인 회원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참관국으로 참여를 해서 G7 회의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또 목도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비록 소위 말해서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또 우리 외교 전략이 한미일 공동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크게 양보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미국과 일본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하나가 역대 정권들이 바뀌면서 외교 안보 전략이 수없이 바뀌고 있는 측면, 이게 결국 국가의 신뢰 문제와도 연결이 돼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이 네.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5년마다 새로운 정권이 바뀌면서 5년마다 새로운 대중, 대미, 대러, 대일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면 미국과 일본에서 또는 G7 회원국들에서 한국 정부 다음 정권은 누가 들어서지? 아마 이 질문을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가질 것 같습니다. 공조체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역대 정권이 바뀌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바뀐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가져가야 될 일관성이 곧 국가의 신뢰성인데 이것만큼은 역대 정부가 또는 앞으로 정부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한일 관계에서는 이거고 한미 관계에서는 이거고 한미일 관계에서는 이거다라고 말씀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향후에 우리 국가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의 기조 이거는 아마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차 박사님부터.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정체성의 문제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정체성에 격한 시각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뭐 모든 국가하고 잘 지내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외교기는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위해서 우리 정체성을 희생해야 되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그 지금 남중국 캐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의 방지라든가 네. 다른 국가를 불법적으로 침범하는 행위라는 거에 대한 이게 사실은 미국이 강요해서 우리가 하기 싫은데 하는 거면 이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짓을 당했던 경험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체성상 당연히 그걸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한반도에 갇혀 있는 그거는
흔히 얘기하는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똑같은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국제무대에서 해왔던 걸 보면 ARF나 지역 무대나 유엔이나 가면 똑같은 걸 하는 게 보수 정부는 그 북한 욕하기, 진보 정부는 남북 화해협력 지지해달라 이 호소밖에 없어요. 남의 잔치에 가서 우리 얘기만 하고 절대로 우리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지금 당장 우리가 보기에는 당장 북한인 것 같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시각을 넓히면 우리를 나중에 위협하는 존재가 북한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도처에서 존재를 해요. 이제는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요. 예, 거기에 대한 해법은 정부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가령 우리가 그동안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면서 얘기한 게 결과적으로 그 어느 쪽으로부터도 신뢰를 못 얻었다는 거예요. 나는 차라리 중국이 얘기하는 주권 개념이 맞다. 저 정부에 따라 그런 정보가 나올 수 그러면 제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히려 한국에서 정부가 바뀌냐 어떤 정부가 바뀌냐에 따라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세계가 지역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동안 우리는 사실 어떤 거냐면요. 북한 문제만 가지고 딜이 그 정책이 모든 정부가 이래저래 정책이 바뀌었지 어차피 대외적으로 얘기할 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얘기할 건데 뭐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부터도 신뢰를 얻지도 못하고 그만한 임팩트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 우리 정체성을 지키는 가운데 한반도를 벗어나서 조금 더 지역이나 국제적인 시각에서 그걸 유지할 수 있다면 사실은 행정부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관계없이 비교적 일관된 대외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이명찬 의원. 그 오늘 말씀 중에 가장 공감이 가는 정리였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네. 힘의 논리에 의해서 현상을 변경하려고 하는 거, 그 반대하는 거 그 우리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까지는 한반도에 우리가 외교의 포커스가 거의 99% 거기에 포커스 맞춰져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지금 계속 나온 얘기가 G7에서 G8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했을 경우에 너희들이 뭘 하기 위해서 G8 들어갈 거냐 저쪽에서 그걸 주장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 G8 들어가서 글로벌한 어젠다에 관심을 갖고 왜 거기에도 기여를 하겠다. 이걸 명확히 이제 표현을 해야 G8 가서 글로벌하게 뭔가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국민들이 진짜 G8 아니면 G10이든 거기에 더하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면 지금까지 한국이 해왔던 그 한반도 중심적인 사고에서 좀 더 글로벌한 어젠다에다 관심을 갖는 정부를 우리가 밀어주고 옹호해주고 그런 부분은 참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가 스스로 이제 우리 국내에서 모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미들 파워라고 얘기를 해요. 중견국이라고. 근데 실질적으로 외교 분야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부의 한 명 한 명의 인식들도 좀 심한 말로 얘기하면 개발도상국 시대의 멘탈리티를 전혀 벗어나지 못했어요. 모든 외교적인 지위라든가 국제적인 위상에는 코스트가 있고요. 가격이 있고 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익은 눈에 불을 켜고 찾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손해가 가는 이상 이거 되도록이면 피하면 안 되나? 나는 이거는 좀 공짜로 넘어가면 좋겠. 왜냐하면 어떤 국가와 관계가 나빠질 때건 일본 관계도 마찬가지, 중국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딱 네 글자예요. 무역 보복, 경제 손해. 근데 그게 다른 미들 파워들도 다 걱정했는데 감수했던 문제들이에요. 이제는 사실 그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커진 덩치에 비해서 우리 의식을 굉장히 가둬놨던 부분입니다. 저는 그거 탈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G7 정상회담을 마치면서 우리나라가 일관성 있게 가져가야 될 하나의 외교 전략의 기조에 대해서 두 분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히려 이명찬 연구위원께는 제가 동북아 역사 지도를 한번 보면서 과거 고조선 이후 고려 발해를 거치면서 고구려 고려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 속에 우리나라의 지도가 어떤 모양이었는가를 한번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한반도라고 하는 좁은 지역 내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방금 차두현 센터장께서 말씀해 주신 이제는 바다로 나가고
대양으로 나가는 그런 국가적 입장에서 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성이 중요하고 그 신뢰성은 한 국가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해서 일관된 외교 전략, 그 전략이라고 하면 비용을 지불할 각오도 책임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외교라는 게 서로가 가진 생각이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관점 가운데서 서로가 같은 이해관계가 무엇인가를 끄집어낸다는 것이 외교 전략이고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논의될 또 결정돼야 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다음 기회에 또 필요한 시간에 두 분 모시고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나눠볼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